세상에는 그 어떤 최첨단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서운 감각기관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의 직감이라는 녀석입니다. 30이 넘도록 제 짝을 찾지 못해 속을 태우던 외동딸 지은이가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수줍게 고백해왔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의 중대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성실하다, 예의 바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수성가하여 자기 가게를 건사할 만큼 생활력이 강하다는 칭찬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일어선 청년이라니 겉으로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윗감임이 분명했습니다. 상견례 날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청년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반듯함 그 자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우리 부부들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깍듯한 예의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석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거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손톱밑이 깨끗했고 말투는 아나운서처럼 정갈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 외로움을 많이 탔지만 지은 씨를 만나고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튼튼한 몸과 이 국밥집 하나뿐이지만 지은 씨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보다는 평생 마음고생시키지 않고 웃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그 청년의 듬직한 태도와 유려한 말솜씨에 이미 마음을 뺏긴 듯 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요즘 보기 드문 진곡일세라며 허허실실 웃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딸아이 역시 그런 아빠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덕담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예비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듯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었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를 하여 물컵을 살짝 엎질렀을 때였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나요? 라며 너그럽게 웃어 보이던 그가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그 짧은 순간에 지었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웃음기가 싹 가신 눈매가 서늘하게 빛나며 종업원의 등 뒤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제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취기가 올랐고 딸아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미세한 균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봤지? 그 친구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우리 지은이 시집 잘 가는 거야.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 속 시원히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달아보는데 아까 그 청년의 매끄러운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이란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그의 말은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처럼 화려하기만 하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겉모습이 너무 완벽하게 포장된 경우에도 의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며 얻은 지혜였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꿈속에서도 그 남자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겠지요. 만약 제 걱정이 늙은이의 쓸데없는 노파심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딸아이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국밥집, 그곳이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땀과 정직으로 일궈낸 터전일까?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까 그 눈빛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 앞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제 딸에게 보여준 그 다정함이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을 의식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예비 사위의 가게를 방문한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돈 많은 장모님으로 대우하며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펼치겠지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저 역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골프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밭일을 할 때나 입던 무릎이 튀어나오고 색이 바랜 헐렁한 몸빼 바지를 꺼냈습니다. 위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등산조끼를 걸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검버섯이 도드라져 보였고 머리는 대충 묶어 헝클어진 듯 연출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빤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 앞에 섰을 때도 자네는 나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웃어줄 텐가?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남은 50년 인생을 건 어미로서의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준다면 저는 기꺼이 제 의심을 거두고 그를 사위로 맞이할 것이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지갑 대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자가용으로 편안하게 이동했을 거리였지만 오늘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그가 운영한다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제발 그 청년이 진짜 진국이기를. 내 눈이 늙어서 헛것을 본 것이기를. 1시간 남짓 깔려 도착한 그의 국밥집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꽤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청년 대박 맛집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방송에 출연했던 그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돼지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카운터 안쪽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예비 사위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하는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예의 발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도 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가게 안쪽 구석진 빈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오자 몇몇 손님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즘 식당마다 있다는 태블릿 주문 기계가 검은 화면을 번득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척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와서 주문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카운터에 있는 그가 저를 발견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천년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 남루한 노파에게 다가와 어제 제 딸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눈빛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제가 우려했던 그 서늘한 눈빛을 다시 보게 될까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저는 그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초대장처럼 낯설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태블릿 주문 기계는 제게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뚝딱 밥도 시키고 계산도 한다지만 70평생을 사람 얼굴 마주보며 살아온 저에게 이 차가운 기계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드려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메뉴 사진을 눌러보아도 주문이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점심시간의 북적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제 초라한 행색을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등줄기에 따갑게 꽂혔습니다. 식은땀이 흘러 낡은 조끼 안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볼까 하여 손을 들었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은 쭈그려 앉은 노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부끄러움을 억누르며 저는 용기를 내어 카운터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총각,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도통 모르겠네. 제 목소리에 카운터 안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향해 장모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라며 살갑게 묻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다정함 대신 짙은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터벅터벅 제 사리로 걸어왔습니다. 행주를 든 손을 허리춤에 얹고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턱으로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화면 보이시죠? 그거 누르면 돼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먹고 싶은 거 누르고 밑에 주문하기 버튼 누르면 된다고요. 말투에는 냉기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는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를 눌러도 아무 소리가 안 나서 주문이 된 건가 해서요. 그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손을 거칠게 밀어내고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팍팍 눌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꾹 눌러야죠. 살살 만지니까 인식이 안 되죠. 됐죠? 국밥 하나 들어갔습니다. 바쁘니까 천천히 좀 하세요. 천천히.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횡몸을 돌려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맹세하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단 하루 만에, 아니 옷차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봄바람 같던 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찬바람 쌩쌩 부는 장사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주문한 국밥이 나왔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장사를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고 노인네가 기계를 못 다루니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조금 빠져나가 한산해질 무렵 카운터 쪽에서 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카운터와 그리 멀지 않았고 칸막이가 쳐져 있어 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민수냐? 그래, 나 가게지. 아휴, 말도 마라. 점심때 전쟁 치렀다. 친구와의 통화인 듯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 내용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당연히 진행하지. 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번에 진짜 대박 물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이 근방에 건물만 몇 채를 갖고 계신단다. 알짜배기 땅도 좀 있는 것 같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애가 좀 맹해 보여서 고민했는데 집안 재산 듣고 나니까 맹한 게 오히려 장점이더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믿어주니까 얼마나 편하냐. 결혼하고 나면 슬슬 작업해서 우리 가게 2호점, 3호점 내는 건 일도 아닐 거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확성기를 댄 것처럼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딸 지은이를, 그 착하고 순진한 아이를 맹하다고 표현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70평생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어제 상견례 때 봤지. 근데 좀 뭐랄까 사람이 되게 촌스러워. 돈은 많다는데 꾸밀 줄을 모르더라.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구닥다리야. 어제도 무슨 훈계조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네네 돈이나 주십시오 하고 참고 있었지. 뭐 돈 있으면 장땡 아니겠냐. 촌스러우면 어때? 내 지갑만 두둑해지면 그만이지. 그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이것이 내 딸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믿었던 남자의, 아니 괴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그토록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였던 모습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고 딸을 향한 사랑의 맹세는 탐욕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밥은 이미 차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대로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기만해? 라고 고함치며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그는 저를 미친 노인 취급하며 쫓아낼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본 것을 말해준다 한들 사랑의 눈먼 딸이 쉽게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딸아이가 직접 깨닫게 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국밥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는 통화에 열중하느라 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요. 그에게 저는 돈 안 되는 늙은이,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조만간 술 한잔 하자. 내가 쏠게. 이제 나도 건물주 사위 소리 듣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 등 뒤로 들려오는 그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가게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예비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기꾼으로부터 내 자식을 지켜내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뻔뻔한 가면을 벗겨버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반드시.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자식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반일하다운 촐로였지만 마음만은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딸아이의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오늘 드레스숍에서 전화 왔는데 다음 주에 피팅하러 오래. 민석 씨랑 같이 가기로 했어. 해맑게 웃으며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토록 행복해하는 아이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의 아픔은 잠깐이지만 잘못된 결혼의 고통은 평생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평소와 다른 제 엄숙한 목소리에 딸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어디 다녀왔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국밥집에 찾아간 것, 그가 저를 대했던 차가운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구와 통화하며 뱉어낸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사람을 시험해보다니 그게 어른이 할 짓이야? 저는 당황하여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람 요즘 가게 확장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하루에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 예민해져서 손님한테 좀 불친절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 그리고 뭐, 돈? 엄마가 잘못 들었겠지. 민석 씨가 그런 속물인 줄 알아. 사랑에 눈이 멀면 부모도 보이지 않는 법이라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저는 딸의 행복을 방해하는 회방꾼이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네 앞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니? 그 사람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나를 보며 촌스럽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니까.
그만해. 더 듣기 싫어. 엄마가 그렇게 사람 금 나누고 무시하니까 민석 씨도 불편해서 그랬겠지. 나 엄마가 이렇게 속 좁은 분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딸은 쾅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거짓보다 더 가혹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딸아이가 느꼈을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화살이 온전히 제게로 꽂히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그 국밥집을 엎어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딸은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곧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은 참으로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마음밭에 떨어지면 주인이 원치 않아도 제멋대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딸아이의 안색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 말이 자꾸 떠올랐겠지요.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자기야, 장인어른 건물은 시세가 얼마나 돼? 결혼하면 장모님이 우리 가게 하나 더 내주시겠지? 아마도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내뱉었을 테고 딸은 그 말 속에서 엄마가 전해준 진실의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한참 만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나 확인해 볼 거야. 엄마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딸의 몸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렴.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네 편이야. 딸은 그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남자들끼리의 자리라며 절대 끼워주지 않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딸을 참하고 예쁜 약혼녀라고 소개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친구들을 딸에게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평생을 거짓 속에서 속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지요. 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의 한 유명한 횟집에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회사에 야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횟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도 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딸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딸은 횟집에 도착해 예약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룸 하나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딸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룸 앞에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민석아, 너 진짜 장가 잘 가는 거다.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그러게 말이야. 국밥 말다가 건물주 사위 되는 게 쉬운 일이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적나라한 대화에 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비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다. 그 집 식구들이 좀 고리타분하거든. 장모님은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 같고 딸내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속 화초야. 그냥 사랑해, 네가 최고야 몇 번 해주면 껌뻑 죽는다니까. 비릿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마가 전해준 말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이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예쁘잖아. 얼굴 예쁘고 돈 많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친구의 말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딸의 가슴에 꽂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예쁘긴 무슨 화장발이지.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돈만 아니었으면 쳐다도 안 봤을걸. 결혼하고 애 하나 낳아주면 적당히 밖으로 돌면서 내 인생 즐겨야지. 그 집 재산 다 내 거 될 때까지만 참는 거야. 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라니. 내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의 본 모습이라니. 슬픔보다는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가족을 모욕한 자에 대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추악한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딸의 손이 굳게 닫힌 미닫이 문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있다지만 때로는 그 상자를 열어젖혀야만 비로소 지옥 같은 환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닫이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웃음소리와 모욕적인 언사들은 제 딸 지은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딸아이를 지탱해 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였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지난날의 자신이 사무치게 부끄러워지는 순간 열인 줄만 알았던 제 딸의 내면에서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설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꽉 움켜쥐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드르륵 하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하던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을 높이 쳐들고 건배를 외치려던 김민석, 아니 그 사기꾼의 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입을 벌리고 있던 그의 친구들도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약혼녀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아? 네가 여길 어떻게?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그의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 많은 촌스러운 여자라며 비웃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과 안주 접시들, 그리고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남자들의 표정. 이 추잡한 풍경이 바로 그가 숨겨왔던 진짜 세계였습니다. 왜? 내가 오면 안 들 곳이라도 왔니? 아니면 내가 들으면 안 들 말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끼리 농담 좀 한 거야, 농담.
남자들끼리 술 마시다 보면 허세도 좀 부리고 그러는 거지.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분위기 깨지게. 그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심이 들통난 순간에도 그것을 농담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덮으려 했습니다. 다가와서 어깨를 감싸려는 그의 손을 지은이는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의 눈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욕망의 눈이 멀어 사람의 탈을 쓴 악귀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이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농담? 우리 부모님을 촌스럽다고 비하하고 나를 돈줄로 취급하는 게 농담이니? 애 하나 낳아주면 밖으로 돌겠다는 말이 너한테는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였어?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낭파감에 젖은 윤두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를 미행이라도 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딸을 의심 많은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 태도에 지은이는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누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해? 꿈깨. 우리 끝이야. 지은이는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하고 반지가 접시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이자 제 딸이 비로소 자유를 되찾는 소리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입에 올리지도 마. 너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입에 담을 분들 아니니까. 지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야 김지은 거기 안 서!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횟집을 빠져나온 딸은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 미안해 엄마 말 안 믿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별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돌아온 내 새끼가 안쓰럽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천만 다행이야. 네 인생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조상님이 도우신 게지.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그날 밤 딸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석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변명 문자들. 술김에 한 소리다.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느라 그랬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구차하기 짝이 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딸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아, 왜 전화를 이제 받아? 내가 다 설명할게. 어제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너도 알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내가 너랑 장모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몰랐던 거겠지. 김민석 씨,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라니까. 만나서 얘기해. 내가 가게 문 닫고 지금 당장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오지 마.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며칠 전에 가게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던 그 허름한 할머니 기억나? 딸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그 키오스크 못 쓰던 노인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입가에 비소를 머금으며 제가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엄마야. 뭐? 뭐라고? 당신이 촌스럽다고 돈만 많으면 된다고 비웃었던 그 장모님이라고. 엄마가 당신 진짜 모습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찾아가셨던 거야. 전화기 너머로 헉 하는 숨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 짜증을 내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그 앞에서 장모 험담을 늘어놓았던 자신의 모습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라는데 당신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탈락했어.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뻔했다는 게 소름 끼쳐. 지은아, 잠깐만. 그게 장모님이었다고? 아니야.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오해야, 오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그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딸은 가차없이 종료 버튼에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증이 내려간 듯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얼른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지난 악몽 같은 시간들도 함께 씹어 삼켰습니다. 딸아이의 밥그릇 위에 갓 구운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파렴치한 인간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뿐이라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일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바닥에 남은 잔해들을 치우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 봐야 소용없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단호한 이별 통보가 있고 난 뒤 우리 집 대문 앞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고 콧대 높던 김민석, 그 청년이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이 거뭇하게 자랐고 항상 칼같이 다려 입던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장모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지은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내 딸을 놓친 것이 아니라 제 딸 뒤에 있는 배경을 놓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가진 것이 쥐뿔도 없는 진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그가 저토록 처절하게 매달렸을까요?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황금만 보일 뿐 정작 그 황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황금을 줬다가 사람을 잃었고 결국 그토록 원하던 황금마저 영영 손에 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결국 남편이 나섰습니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골프채를 들고 나가려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남편은 대문을 열고 나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자네, 내 아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갔을 때 뭐라고 했다고? 바쁘니까 꺼지라고 했나? 돈만 있으면 장땡이라고 했나? 남편의 서슬퍼런 호통에 그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평생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딸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저토록 밑바닥을 보는 것은 고통이라기보다 차라리 수치심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내 딸은 머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필요한 걸세. 그리고 자네는 내 아내를 모욕했어.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놈을 사위로 들일 수는 없네.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와의 질긴 악연도 끝이 났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의 가게는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지요. 그날 횟집에 있었던 친구들 입을 통해 그가 돈 보고 결혼하려다 파혼당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직원들을 하대하고 손님을 급에 따라 차별하던 그의 태도가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청년 대박 맛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내놓고 쫓기듯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상처난 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흘러갔습니다. 딸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도 잘 못 먹고 악몽을 꾸는가 싶더니 이내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고 씩씩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녀간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딸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는데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국밥집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나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 할 뻔했잖아. 엄마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엄마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양복이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하는 따뜻한 시선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이 교훈을 말로 가르치는 대신 몸소 겪은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딸은 이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보는 눈빛, 약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그만큼 값진 인생의 지혜를 얻은 셈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난 일을 안주 삼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인간 엄마 몸빼바지 보고 진짜 기겁했었지? 그러게 말이다. 내가 연기력이 좀 되잖니. 나중에 배우나 해볼까 보다. 깔깔거리며 웃는 딸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아픈 시련은 우리 모녀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의 결혼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혼자면 어떻고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인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딸의 곁에 누군가 다가온다면
그때는 제 낡은 몸빼바지가 다시 등장할 일 없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며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진국 같은 사람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이 일상이 폭풍우를 견뎌낸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과 진실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가식 없는 진실한 인연들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화려한 포장지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해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